1545년 여름, 새 왕이 즉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조선의 궁궐에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수십 명의 선비들이 단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장으로 끌려갔고 조정 전체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두 외척 가문이 20년에 걸쳐 벌인 처절한 권력 투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을사사화와 함께 조선을 20년 가까이 주무른 문정왕후, 윤원영, 정난정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중종 말년, 조정이 두 개의 외척 파벌로 갈라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종에게는 두 왕비가 있었으니 일찍 세상을 떠난 장경왕후와 이후 계비로 들어온 문정왕후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장경왕후가 낳은 세자의 외삼촌 윤임은 세자를 지지하는 파벌을 이끌었는데 이를 대윤이라 불렀습니다. 문정왕후의 친동생 윤원영은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파벌을 이끌었으며 이를 소윤이라 하였습니다. 대윤과 소윤의 갈등은 중종 말년 내내 조정을 이편 저편으로 갈라놓으며 점점 더 격렬하게 충돌하였습니다. 두 파벌의 이름이 모두 윤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외척의 성씨가 조선 정치를 좌우하던 시대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1544년 11월, 중종이 승하하자 마침내 세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조선 제12대 왕 인종이었습니다. 인종은 생모 장경왕후를 출산 직후에 잃고 계모 문정왕후의 냉대 속에서 어렵게 성장한 왕이었습니다. 성품이 어질고 학문을 사랑하여 신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건강은 이미 즉위 전부터 심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인종이 즉위하자 외삼촌 윤임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살림 세력도 비로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나 인종의 치세는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중 하나로 기록될 비극적 운명이었습니다. 1545년 7월,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인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였습니다. 인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당시부터 독살설이 강하게 퍼져나갔으며 이 의혹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모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올린 떡을 먹은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야사가 당시부터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실록은 인종이 부왕 중종의 국상 기간 중 과도한 상례를 치르다 몸을 크게 해쳤다고 공식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8개월이라는 짧은 재위는 대윤 세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인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이복동생 경원대군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그가 조선 제13대 왕명종으로 즉위 당시 나이는 불과 11세였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하여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선포하였고 이와 함께 소윤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윤원영은 즉각 움직임을 시작하였으며 그의 표적은 명확하였으니 바로 대윤 세력의 실을 완전히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윤원영의 공격이 얼마나 신속하고 치밀하였는지 명종이 즉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조정의 피바람이 시작되었습니다. 1545년 8월, 윤원영과 그의 측근 이기 등은 대윤의 영수 윤임, 유관, 유인숙이 종실 계림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모반죄를 고발하였습니다. 계림군 추대 모반이라는 죄목은 극히 희박한 증거에 기댄 것으로 이 고발 자체가 윤원영 측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러나 어린 왕을 등에 업은 문정왕후의 권위 앞에 신하들은 감히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신하들이 고발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그들 역시 즉각 유배형에 처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윤임은 사사 되고 유관과 유인숙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도 처형되거나 유배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 조선 4대 사화 중 세 번째이자 희생자 규모로는 가장 큰 참극이었습니다. 을사사화의 칼날은 정치적 적대 세력에 그치지 않고 대윤과 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림 선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뻗쳤습니다. 이 사화로 화를 입은 사람은 처형 유배 파직을 합하여 100명을 훌쩍 넘었으며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살인 숙청으로 기록됩니다.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로 이름 높던 이현적도 이 화를 피하지 못하고 평안도 강계로 유배되었습니다.
이현적은 혹독한 북방의 추위와 열악한 유배 환경을 견디다가 1553년 끝내 유배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강계의 유배지에서도 멈추지 않고 집필한 저술들은 훗날 이왕에게 이어져 조선 성리학의 큰 줄기를 이루었습니다. 을사사화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547년 조정은 또 한 번 피해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른바 정미사화, 세상에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재역 부근 벽에 정체불명의 글이 나붙었는데 그 내용은 당시로서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서에는 여주, 가 위에서 집정하고 간신들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니 나라가 곧 망하리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원영 측은 이 벽서를 빌미로 잔존하는 반대 세력을 또다시 대거 숙청하였으며 수십 명이 추가로 유배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이 벽서가 윤원영 측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붙인 자작 조작 문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문정왕후는 1545년부터 1553년까지 공식 수렴청정을 하였고 수렴청정 종료 이후에도 명종의 뒤에서 실질적인 국정 권력을 20년 가까이 유지하였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대비의 정치 개입 사례는 여럿 있었으나 문정왕후처럼 이토록 오랜 기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경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군주로 기능하였으며 주요 인사와 형사, 결정이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불교에 깊은 신심을 지닌 인물로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담대하고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당대 고승보호를 판성교도총섭으로 임명하고 봉은사의 주주로 앉혀 사실상 해체 상태였던 불교 행정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조치는 연산군 때 폐지된 승과, 즉 승려 선발 국가 시험을 약 50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었습니다. 배불을 국시로 삼은 조선에서 국가가 승려를 공식 선발하는 시험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은 당시 유생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승과에 합격한 인물 중에 훗날 임진왜란 최대의 영웅이 될 2명의 승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산대사 휴정과 그의 제자 사명대사 유정이었으니 문정왕후가 의도치 않게 조선을 구할 인재를 길러낸 셈이었습니다. 을사사화를 주도한 인물이 임진왜란의 구원자를 배출했다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오늘날에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보호는 문정왕후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불교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유생들의 끊임없는 탄핵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문정왕후 사후 보호는 비호를 잃고 제주도로 유배된 뒤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보호의 죽음은 조선에서 불교가 공식적인 부흥의 기회를 영구히 잃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권자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위세를 등에 업고 극도의 부패와 전횡을 거리낌 없이 일삼았습니다. 그는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하여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는 높은 관직을 내려주고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내쫓았습니다. 전국의 비옥한 농지를 불법으로 강탈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그의 사가는 마치 또 하나의 조정과 같은 위세를 자랑하였습니다. 실록은 윤원영의 집 앞으로 드나드는 수레와 말이 끊이지 않아 골목이 항상 막혀 있었다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체계의 진정한 설계자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윤원영의 첩 정난정이었습니다. 정난정은 미천한 서얼 출신으로 광기를 거쳐 윤원영의 첩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첩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권력의 핵심 정보망을 직접 운영하며 정적 제거에 깊숙이 개입한 실질적인 정치 행위자였습니다. 정난정이 받은 가장 강력한 의혹은 윤원영의 본처 김씨를 독살했다는 것으로 이 소문은 당시에도 조정 안팎에 공공연히 퍼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 질서에서 첩이 본처를 해치는 행위는 극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으나 윤원영의 권세 앞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였습니다. 본처 사망 후 정난정은 공식 정실부인 자리에 올랐고 나아가 정일품 외명부 작호인 정경부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으니
정난정은 공신 부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몰래 삽입하여 정경부인 봉작을 받아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 출신의 관기가 국가 최고 품계의 봉작을 위조에 가까운 방식으로 획득했다는 사실은 당시 살림 세력에게 극도의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록은 정난정이 총명하고 사람을 다루는 재주가 뛰어나며 주변 정보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남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신분과 젠더의 이중 장벽을 뚫고 권력의 심장부에 도달한 가장 이례적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1565년 4월, 20년간 조선을 주무른 문정왕후가 65세를 일기로 승하하였습니다. 그 순간 윤원영과 정난정을 지탱하던 권력의 기둥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억눌려 있던 살림 세력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 3사, 가 일제히 윤원영 탄핵 상소를 쏟아냈습니다. 명종도 더 이상 외삼촌을 보호할 수 없었고 결국 윤원영과 정난정은 황해도 강음으로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배 행렬이 지나는 마을마다 백성들이 몰려나와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당시의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정난정은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직감하고 스스로 독약을 마셔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20년간 나라를 농단하며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두 사람의 최후는 이처럼 외롭고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윤원영도 정난정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배지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화를 입었던 살림 선비들은 이후 대거 복권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유배지에서 숨진 이현적을 비롯한 인물들도 관작이 복구되었습니다. 외척의 20년 폭정은 역설적으로 살림에게 강인한 도덕적 정체성과 민심의 지지를 안겨주었으며 이는 선조 즉위 이후 살림이 조정을 주도하는 굳건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외척 정치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분노가 마침내 들불처럼 타오른 임꺽정의 난을 다룹니다. 도적의 두목이 아닌 민중의 영웅으로 불린 임꺽정, 그가 조선 사회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와 시대의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